새해 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시 전쟁을 언급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 또 미국 관련 이야기까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일단 어떤 의미인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번 노동당 중앙위 9차 전원회의에서는 네. 이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통일을 포기한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주권 국가, 즉 일민조 이국가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이런 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동족이 아니란 교종국 관계다. 그래서 핵무력 포함한 무력으로 남한 영토 점령을 할 준비를 하라. 만약에 전쟁 시에 이런 예. 조건을 붙였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예. 이상 통일의 상태가 아니다. 예. 통일의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이 자리는 원래 이제 지난해 국가 예산 집행한 결산을 하고 네. 또 새해 이제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어떤 화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쨌든 남북 대화를 주도해왔던 단체를 아예 그냥 폐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보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말을 세게 하는데 좀 이게 이제 강한 의지라든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보면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위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네. 이것은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일관된 북한의 그 정책이거든요. 네. 북한 헌법에 남반부는 이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예.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괴뢰들이 인민을 압박하고 있는 불법 단체다. 이미 들어있다. 이미 들어있는데 새로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그런 조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와 남한이 우리를 계속 압박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개성공단 가는 육로에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북한 인민군이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려면 남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이 아니라 방어 행동. 그렇죠. 지뢰를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이것은 좀 두려움을 표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외교를 보면 이렇게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자체는 좀 발언을 세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좀 세게 한다거나 지금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항상 세게 해왔고 김정은 위원장 자체는 좀 발언을 좀 아꼈던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옮겨갔다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인 건지. 안 하겠죠.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민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런 영향력, 네. 그런 문화라든지 자본주의 요인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서도 평양 문화어 보호법 그리고 중앙 검찰소의 사업 정령을 네네. 채택한 걸 보면은 지금 북한 인민들이 남쪽을 보면서 이게 동경을 하는 이런 예. 풍족한 삶을 동경하는 것이 이 평양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이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계속 북한 인민들이 네. 남쪽을 쳐다보게 되니까
그쪽을 쳐다보지 말아라. 북한 국내용 메시지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우리 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 담화문에도 얘기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태가 엄중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예. 북한만을 어떻게든지 그 관리를 하겠다. 예. 남북 관계까지 추진할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4일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흐름이 좀 발언을 세게 하고 그 미사일 발표를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정치, 국내 정치 이슈를 의식한 흐름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4월 총선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그런 결과를 네. 도출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는 이전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에서 결정한 대로 5가지의 신종 무기 개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고 네. 시험을 해야지 예. 그런 신종 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이 계속 북한은 이런 종류의 도발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부터 네네. 그 5대 신형 무기 개발의 그런 일종의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의 예. 완성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 4월까지 남은 기간이 한 80일 정도 있고 북한에서 만약에 계획된 의도된 도발들을 계속 강도 높게 해나간다면 그것도 좀 우려스럽기 때문인데, 자,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유력한 북한 전문가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한 걸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외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보는 것인지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좀 심각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은 거기 독재자 빅브라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예. 그런 위기감을 계속 조성해야지 인민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전쟁 준비 메시지, 전쟁 위험 메시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쟁이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체 사상 아래에서 단결해서 있어야 된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은 건 알지만 예. 더 큰 위협이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인민들에게 강조하려는 것이죠. 위협과 위험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것인데, 그 북한 최무성 외무상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지난해 북러 회담 방북을 약속한 경우도 있었고 이 움직임에 상당히 외신도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이제 북한 쪽 측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 북한 편들기를 중단하라,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데 예.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이 미중 경쟁 관계에서 북한이 너무 도발을 한다면은 이런 중국도 안보 상황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약간의 거리 두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를 대안으로 예. 적극적인 이제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방로도 예. 이러한 그 구걸해 가졌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관의 정상회담의 이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것 성사될 가능성 높다 보시나요? 글쎄요, 그 이미 이제 무기 거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다면 그만큼 서로 더 큰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양측이 합의한 다음에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북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북중러 그리고 한일 이 지금 양삼각 공조가 더 치열하게 좀 군사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맞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불안이라든지 위협 그 수준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겠죠. 네. 한번 북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만 못 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예. 핵무기 개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가? 예. 김정은 위원장도 이 메시지에서 뭐 전쟁 발언을 했지만 또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이제 생활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악화됐다는 걸 네. 인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북한 정권이 우리는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적대 관계다. 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제 노동당 그리고 김씨 일가의 이런 세습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한국 전쟁 때 시도했으나 실패한 한반도 통일 그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의 일당 체제가 정당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노동당의 독재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 때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대약전이라든지 문화 대혁명. 그래서 등소평이 집권하면서는 그것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근거로 삼는 걸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 이제부터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정통성의 근거를 확보한 것이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한다면 새로운 것을 인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민 생활 수준을 당장 향상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힘든 생활을 이 김정은 정권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고조될 것이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김정은 정권은 없어질 그런 위험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한 것처럼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면서 어떤 적대국이다 그리고 전쟁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이제 외교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 또 상당히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제 저희가 타이완 그 선거를 짚어보면서 이 미국 측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전 세계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강경 노선 속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특파원과 정리해 본 것처럼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고 부르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렸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들으시긴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어느 나라의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선거 그 캠페인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렇게 코커스를 계속 개최하면서 당에서 얼마나 유력한가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점차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1, 2, 3등 안에 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후보 자신도 알 것이고 후원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원금 같은 게 줄어들게 되겠죠. 후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누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하나는 트럼프가 얼마나 유력한가.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얼마나 굳건한 이제 지지층이 있는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첫 케이스고 두 번째는 누가 2등이 될 것이냐. 그리고 2등을 하더라도 좀 그래도 그 결실이 있는 2등인가 아니면 트럼프 후보와는 너무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세론이 굳혀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50%를 넘어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로 그냥 탁 굳어지는 건가요? 근데 좀 두고 봐야죠. 이제 계속해서 이런 프라이머리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때 파란을 일으켰던 것은 그 아이오와에서 그때 앞서고 있다고 믿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1위로
당선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오바마 대세론이 점점 힘을 얻게 됐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빌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에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네. 점차 이제 승세를 굳혀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바뀌었군요. 재선을 맡고 대통령 당선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캠페인을 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과 관련돼서 관계를 언급했고 이게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좋았고 그것 때문에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뭐 분석이 된 정말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해서 했던 말인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미국 유권자들의 중에 얼마나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핵 교섭이라든지 외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후보는 내가 4년 동안 대통령이 있을 때는 북한과도 협상을 통해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를 봐라.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냐는 이런 자기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간의 이제 거리두기 그런 선거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에 어느 그 국제 지도자와 잘 지내지 않는 지도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진핑과도 아주 좋은 친구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똑똑하고 나랑 잘 지낸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대선 후보는 항상 나는 최고다,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이 똑똑하고 나랑 잘 지내서 미국이 안전했다는 발언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할 때 어떤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물론 좀 앞서 나가긴 얘기는 하긴 합니다. 만약에 다시 정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뭐 핵 현재 멈춤을 통해서 뭐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한 미군에 대해서 계속 어떤 뭐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지난 3년 넘게 바이든 행정부와는 일체 어떤 그런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에서는 만약 11월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 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무슨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12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때 가서 앞으로 4년을 보면서 바이든 행정부 2기와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는 일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안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이 다 협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이 맞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영변 포기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떤 그런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추구할 인정이나?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11월 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과 혹은 한국과 일체 북한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그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이게 미국 상황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녀 사냥의 그 선택적인 사법 중에 희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이거 봐라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결함이 많은 후보라고 트럼프 그를 비판한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어떤 새로운 선거 판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아무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후보 못 나오게 하는데도? 그건 없습니다. 피선거권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거주했고 35세 이상이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면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라서 그 피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의 예전 그 의견서를 보면은
그거 미국의 헌법 2조 이상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선택할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예, 예. 그런 결함이 많은 지도자라도 미국 유권자를 선택한다면 미국 정부는 사법부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여론조사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지 않다 예.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경선을 통해서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를 뽑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이 두 후보의 대결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누가 좀 우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 예. 11월까지 선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10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 세 가지에는 절대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라. 결혼, 재판,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예. 11월까지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선거, 재판 네. 세 가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얽혀 있는 게 좀 많이 있는 것도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고 또 계속 이제 이 프라이머리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 함께 또 이야기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